2025년 11월의 어느 오후, 서울 강북의 한 주택가에서 박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36살의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작은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는 중고거래 앱에서 빈티지 소품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화면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게시글에서 멈췄다. 곰 인형 300원에 드려요 라는 제목 아래 낡고 때 묻은 갈색 곰 인형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인형은 분명 오래된 것이었다. 솜이 군데군데 빠져나왔고 한쪽 눈의 단추는 실밥이 풀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묘하게 정겨운 느낌이 있었다. 게시글 설명은 간단했다. 이사 정리하다 나온 물건입니다. 아이가 무서워해서 버리려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실까 싶어 올립니다. 직거래만 가능해요. 지은은 직감적으로 이 인형이 자신의 가게에 어울릴 거라 생각했다. 빈티지 감성의 소품들 사이에 놓아두면 분위기가 살 것 같았다. 그녀는 주저없이 채팅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인형 아직 있나요? 오늘 저녁에 받아갈 수 있을까요? 답장은 빠르게 왔다. 네, 있어요. 7시 이후에 오시면 됩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날 저녁 7시 30분. 지은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낡은 빌라 단지 앞이었다.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여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서둘러 인형을 건네는 손놀림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여기 있어요. 300원. 지은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거스름 돈은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여자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서둘러 빌라 안으로 사라졌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지은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중고거래에서는 가끔 이런 어색한 만남이 있기 마련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인형을 세탁기에 넣기 전에 먼저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상태가 괜찮았다. 오래되긴 했지만 원단이 튼튼했고 세탁하면 충분히 가게에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인형의 등 부분을 만지던 그녀의 손가락 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뭔가 딱딱한 것이 솜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솜이 뭉친 것이라 생각했지만 계속 만져보니 명확하게 다른 물체였다. 지은은 주방에서 실뜨개를 가져왔다. 인형 등 부분의 오래된 실밥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고 납작한 비닐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조각 2장이 들어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천천히 비닐을 뜯고 종이를 펼쳤다. 첫 번째 종이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와주세요. 저는 최연우예요. 9살이에요. 1995년 5월 14일.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995년이라면 30년 전이었다. 두 번째 종이를 펼치자 더 작은 글씨로 주소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산사 7회, 삼낡은 창고. 그 아래에는 간단한 약도까지 그려져 있었다. 아이의 손으로 그린 것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 보였다. 지은은 곧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1995년 실종 최연우를 검색했다. 화면에 오래된 기사들이 떴다. 1995년 5월 13일, 서울 노원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최연우가 하교 후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사에 첨부된 흑백 사진 속에는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였다. 30년 전 어느 날,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정말 그 아이가 남긴 메시지라면 이것은 단순한 중고거래가 아니었다. 이것은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줄 수 있어?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가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괜찮은데 설명하기 어려워. 빨리 와줘.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종이를 들여다봤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작은 메시지는 인형 속에 갇혀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 인형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아까 그 여자는 그렇게 서둘러 인형을 처분하려 했을까?
거실 시계는 밤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범한 중고거래로 시작된 하루가 이제는 30년 전 사라진 아이의 비명을 듣는 밤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지은 부부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은의 무릎 위에는 그 곰 인형과 비닐 주머니에 든 종이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맞은편에 앉은 중년의 형사는 조심스럽게 비닐 장갑을 끼고 종이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형사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20년 넘게 형사로 일한 그였지만 이런 제보는 처음이었다. 확실합니다. 1995년 최연우 실종 사건이 맞아요. 강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지은 부부 쪽으로 돌렸다. 오래된 사건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소녀는 종이에 적힌 이름과 일치했다. 당시 담당했던 선배한테 들은 적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단서도 없었던 사건이거든요. CCTV도 없던 시절이라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했는데 학교에서 나온 뒤로는 완전히 흔적이 사라졌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 종이가 진짜 그 아이가 쓴 걸까요? 필적 감정을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여기 적힌 날짜 보세요. 5월 14일. 실종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이 주소. 강 형사는 다른 화면을 띄웠다. 지도 프로그램이었다. 포천시 신읍동 산사 7에 3. 실제로 존재하는 집원입니다. 지금은 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1995년 당시에는 야산 지역이었어요. 여기 옛날 항공사진 보세요. 화면에 떠오른 흑백 항공사진에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다. 창고처럼 보이는 낡은 구조물이었다. 지은의 남편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창고는 1998년에 철거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건설 때 다 밀어버렸어요. 하지만 강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게 진짜 그 아이가 남긴 거라면 적어도 5월 14일까지는 그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 말에 사무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30년 전 9살 소녀가 어둡고 무서운 곳에서 도움을 구하며 남긴 메시지. 그 메시지는 곰 인형 속에 갇힌 채로 세월을 떠돌다가 지금 이 순간 빛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인형을 판 사람, 연락처 있으세요?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채팅 기록을 보여줬다. 여기 있어요. 근데 프로필이 되게 간단해요. 사진도 없고. 강 형사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일단 이 사람부터 찾아봐야겠네요. 이 인형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내선 전화를 들어 다른 형사에게 연락했다. 잠시 후 젊은 여성 형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 형사님, 이 중고거래 계정 추적 좀 부탁합니다. 급해요. 네. 형사님. 이 형사는 지은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타자 치는 소리가 빠르게 울려 퍼졌다. 강 형사는 다시 지은을 바라봤다. 박지은 씨, 오늘 밤은 이것들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국과수에 감식 의뢰를 해야 하거든요. 필적 감정, 종이 연대 측정, 지문 채취. 할 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형 상태 더 자세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른 건 없었는지. 지은은 인형을 책상 위에 놓았다. 강 형사는 확대경을 가져와 인형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칠밥 하나하나, 천 조각 하나하나까지. 재봉 방식이 수작업이네요. 요즘 공장 제품들과는 다릅니다. 아마 1990년대 중반 제품이 맞을 겁니다. 그가 인형의 목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잠깐만요. 여기 뭐가? 인형의 목덜미 안쪽,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다. 손톱만한 크기의 이니셜이었다. Y, W. 이게 뭘까요? 지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연우. 최연우의 이니셜 아닐까요? 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인형이 원래 그 아이 것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납치범이 가져간 거라면. 그 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이 형사가 외쳤다. 형사님, 찾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중고거래 계정 주인, 신원 확인했어요. 이름은 한미선, 38세, 주소는 아까 박지은 씨가 인형 받으러 가신 그 빌라 맞습니다. 좋아요. 그 사람 다른 정보는?
전화번호하고 주소 나왔는데 특이한 게 이 사람 오빠가 1990년대 후반에 포천 지역에서 창고 관리인으로 일했던 기록이 있어요. 사무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포천, 창고, 1990년대. 강 형사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출동합니다. 김 형사님, 순찰차 2대 지원 요청하세요. 그리고 영장 신청 준비하고. 그는 허리춤에 찬 권총을 확인하며 지은 부부를 바라봤다. 두 분은 여기서 대기해주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 뭔가 알고 있는 건가요? 강 형사는 대답 대신 재킷을 걸치며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다른 형사들도 우르르 따라 나갔다. 밤에 경찰서는 갑자기 전쟁터처럼 분주해졌다. 지은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다. 300원짜리 인형 하나가 30년 전 사라진 소녀의 비명을 다시 들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명은 지금 어둠 속에 숨어있던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밤 10시, 세 대의 경찰차가 낡은 빌라 단지 앞에 멈춰섰다. 사이렌은 꺼져 있었지만 파란 경광등이 조용히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강민수 형사를 포함한 5명의 형사가 차에서 내렸다. 빌라는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외벽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복도의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있었다. 전형적인 오래된 주거지의 모습이었다. 한미선 씨 집은 3층 302호입니다. 젊은 형사가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형사들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에는 저녁을 먹는 냄새와 TV 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302호 앞에 도착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 형사는 다른 형사들에게 양옆으로 위치하라는 수신호를 보낸 뒤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그러다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문구멍으로 밖을 확인하는 듯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오후에 지은에게 인형을 팔았던 바로 그 사람, 한미선이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덜컥, 쿵. 그리고 급하게 뛰는 발소리. 뒤쪽 베란다로 도주 시도. 김 형사님, 뒤로 가세요. 강 형사가 외치자마자 한 명의 형사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강 형사는 문을 향해 크게 외쳤다. 한미선 씨, 문 여세요. 영장 있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안에서는 더 급박한 소음이 들렸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 유리창 여는 소리. 문 따세요. 형사 한 명이 작은 공구를 꺼내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딱, 문이 열렸다. 형사들이 일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원룸이었다. 거실 겸 방에는 간단한 가구들만 놓여 있었다. 베란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강 형사가 베란다로 달려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미선이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1층에서는 김 형사가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멈춰. 경찰이야. 한미선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갈 곳은 없었다. 빌라 뒤편은 높은 담장으로 막혀 있었다. 결국 김 형사가 그녀를 붙잡았다. 나요. 놔달라고요. 한미선이 발버둥 쳤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다. 강 형사가 아래로 내려왔다. 한미선 씨, 진정하세요. 우리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무언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럼 왜 도망쳤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왜 그렇게 급하게 곰 인형을 처분하려 했습니까? 한미선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서로 가시죠. 형사들이 그녀를 경찰차로 데려가는 동안 강 형사와 다른 형사 한 명은 다시 302호로 올라갔다. 집안을 수색해야 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급하게 짐을 쌌다가만 흔적이 역력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서랍들은 열려 있었다. 여기 봐요. 이 형사가 옷장 안쪽을 가리켰다. 낡은 판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오빠 유품이라고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공책,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젊은 남자가 창고 같은 건물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1995년 5월 포천 근무지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강 형사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건물은 오늘 오후 항공사진에서 본 바로 그 창고였다. 공책을 펼쳤다. 1995년도 달력과 함께 간단한 일지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평범한 근무 기록이었다. 그런데 5월 13일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다. 저녁 7시. 그 아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찢겨나가 있었다. 강 형사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를 기록해야 했다. 형사님, 여기도 봐요. 이 형사가 침대 밑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이 상자에는 신문 스크랩이 가득 들어 있었다. 모두 1995년 최연우 실종 사건에 관한 기사들이었다. 왜 이런 걸 모아뒀을까요? 죄책감. 아니면 공포. 들킬까봐 계속 확인했던 거겠죠. 형사들은 계속해서 집안을 뒤졌다. 화장실 천장 틈, 냉장고 뒤, 싱크대 아래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란다, 창문 아래 화분 속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이게 뭘까요? 일단 가져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암호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수색이 끝났다. 형사들은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담았다. 사진, 공책, 신문 스크랩, USB, 그리고 작은 열쇠. 강 형사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다.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한미선은 30년 동안 어떤 비밀을 안고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어디에 있을까? 밤 11시, 형사들은 증거물을 들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한미선은 조사실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말하고 있었다. 30년 전, 무언가 끔찍한 일이 포천의 그 창고에서 일어났다고.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곧 드러날 것이었다. 새벽 2시, 강북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강민수 형사와 한미선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미선의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극도로 지쳐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강 형사는 앞에 놓인 서류들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한미선은 고개를 떨구고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미선 씨. 강 형사가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당신 오빠, 한진수 씨 맞죠? 1995년에 포천시 신읍동에서 창고 관리인으로 일했던. 한미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창고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농기계 보관 창고였어요. 처음으로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당시 그 지역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5월이면 농번기 아닙니까? 사람들 드나들이 많았을 텐데. 그 창고는 사실 거의 안 쓰던 곳이었어요. 더 큰 창고가 다른 데 생겨서 거기는 그냥 폐기 직전이었어요. 강 형사는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미선의 집에서 찾은 그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가 창고 앞에 서 있는 사진. 당신 오빠가 그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군요. 한미선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을 질끈 감았다. 한미선 씨,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 오빠의 일지, 신문 스크랩, 그리고 그 인형.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까? 한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오빠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누구도 해치지 않는. 그런데 1995년 그 해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집에 자주 안 들어왔어요. 창고에서 숙식한다고.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요. 밤에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강 형사는 공책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5월 13일 이후로는요. 그날 밤 오빠가 집에 왔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손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안 나왔어요.
밥도 안 먹고 한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그 다음 주에 신문에 났어요. 여자아이가 실종됐다고. 노원구에서.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설마 우리 오빠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언제 알게 됐습니까? 한 달 뒤였어요. 6월 중순쯤. 오빠가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포천을 떠나자고. 저는 이상했지만 따라갔죠.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부모님은 안 계셨으니까. 강 형사가 서류를 넘겼다. 그래서 서울로 왔군요. 1995년 6월 23일 전입신고 기록이 있네요. 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오빠가 또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뭔가 숨기고 그랬어요. 인형을 숨긴 건가요? 한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제 옷장 맨 안쪽에 그 인형이 있었어요. 더러운 곰 인형. 처음엔 그냥 오빠가 이상한 물건 주워온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챘군요.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징그러워서 버리려고 했는데 오빠가 발견하고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요.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 형사는 다시 질문했다. 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말 안 했어요. 그냥 죽어도 간직해야 한다고만.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이 인형이 뭔가 나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선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오빠가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저를 키워줬어요.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저는 차마.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강 형사는 잠시 기다렸다. 인간적인 동정심이 일었지만 그는 형사였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한미선 씨, 당신 오빠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흐느낌이 멈췄다. 한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죽었어요. 언제죠? 2년 전. 2023년 겨울에 간암이었어요. 병원에서. 강 형사는 컴퓨터를 두드렸다. 사망자 기록을 확인했다. 한진수, 2023년 12월 15일 사망. 기록이 일치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그 사건에 대해서요? 한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날 밤.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강 형사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무슨 얘기를 했죠? 한미선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의 마지막 고백을 전하기 시작했다. 1995년 5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포천의 낡은 창고 근처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당시 28살이었던 한진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창고 안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평범한 청년이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소심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창고 관리인이라는 단순한 일이 그에게는 잘 맞았다. 사람들과 크게 얽힐 필요가 없었고 혼자 조용히 일할 수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창고 문을 잠그려던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진수는 밖으로 나갔다. 창고 뒤편 작은 숲길에서 한 소녀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채 울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초등학생이었다. 가방이 옆에 떨어져 있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다. 아저씨, 아파요. 소녀가 진수를 보고 말했다. 진수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다친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아파요. 다리가. 진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이미 어둑어둑했고 차도 지나가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그는 소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창고에 구급상자 있어. 거기 가서 소독하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소녀를 부축해 창고 안으로 데려갔다. 형광등을 켜자 낡은 농기구들과 먼지 쌓인 선반들이 드러났다. 진수는 구급상자를 꺼내 소녀의 무릎을 소독해줬다. 소녀는 아프다고 찡그렸지만 울음은 멈췄다. 이제 괜찮아. 집이 어디야? 데려다 줄게. 저기, 산 넘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럼 전화해야겠다.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 소녀가 가방을 뒤지다가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진수는 창고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를 찾으려 했다. 가장 가까운 전화는 2km 떨어진 마을 입구에 있었다. 그는 소녀에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전화하고 올게.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향했다. 그런데 그가 전화를 걸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수첩에 적힌 번호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계속 연결이 안 됐다. 진수는 당황했다. 다시 창고로 돌아가 정확한 번호를 확인해야 했다. 그가 창고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창고 안에 낯선 남자가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남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는 소녀를 창고 안쪽 구석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소녀는 두려움에 질려 저항하고 있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뭐 하는 거예요? 진수가 소리쳤다. 남자가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험했다. 넌 누구야? 여긴 제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당장 아이를 놔주세요. 남자는 비웃었다. 그래? 그럼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거야? 당연하죠. 그래. 불러봐. 근데 그 전에 너부터 처리해야겠네. 남자는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진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남자는 무섭게 다가왔다. 그 순간 소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도와주세요. 진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삽을 집어들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남자는 힘이 셌지만 진수는 필사적이었다. 소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저항했다. 쇠파이프와 삽이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다 남자의 발이 헛디뎠다. 바닥에 흘러있던 기름 때문이었다. 남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선반 모서리에 부딪혔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남자를 내려다봤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없었다. 죽었어.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 비록 정당방위였지만 사람이 죽었다.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저씨, 괜찮아요? 진수는 소녀를 봤다. 9살짜리 어린 소녀. 지금 막 끔찍한 상황에서 구출된 아이. 너, 집에 가야 해. 빨리. 근데 저 남자는 내가 처리할게. 넌 집에 가서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너무 무서웠던 것이다. 진수는 소녀의 가방과 교과서들을 주워 담았다. 그리고 소녀가 들고 있던 작은 곰 인형도 함께. 소녀는 그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이거, 엄마가 사준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진수는 소녀를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소녀에게 길을 가르쳐 줬다. 저 길로 쭉 가면 마을 나와. 혼자 갈 수 있어? 네. 근데 아저씨는? 괜찮아. 빨리 가. 소녀는 인형을 꼭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창고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진수는 그 시체를 처리했다. 창고 뒤편 깊은 곳에 묻었다. 새벽까지 걸렸다. 그의 손은 물집투성이가 됐고 온몸은 흙투성이가 됐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노원구에서 초등학생 소녀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최현우, 9세. 진수는 그 기사를 보고 깨달았다. 어젯밤 그 소녀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너무 무서워서 숨어버렸거나 길을 잃었거나. 진수는 다시 그 길을 찾아갔다. 하지만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시체를 묻어버린 자신이 살인자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설사 정당방위라 해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소녀를 해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그는 도망쳤다. 포천을 떠나 서울로.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버렸다. 하지만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소녀가 남기고 간 그 곰 인형. 진수는 그 인형을 간직했다. 속죄의 의미로, 혹은 언젠가 소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30년 동안 그 인형은 한진수의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 동생 미선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자신의 죄를, 그리고 창고 뒤편 어딘가에 묻혀있을 시체에 대해서. 조사실의 한미선은 오빠의 마지막 고백을 전하며 계속 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오빠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구하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강 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30년 전 그날 밤, 포천의 어두운 창고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비극의 연쇄였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소녀, 최연우는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새벽 5시, 강민수 형사는 포천시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이 형사가, 뒷좌석에는 한미선이 타고 있었다. 한미선은 더 이상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을 안내하기로 했다. 형사님, 정말 그 창고 터에서 뭔가 나올까요? 이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형사는 핸들을 꽉 쥐고 대답했다.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죠. 혹시라도.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혹시라도 그날 밤 묻혔다는 시체가 아직 그곳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30년 전 실종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 포천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다. 한때 야산이었던 그곳은 이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가 그 창고가 있던 자리입니까? 강 형사가 물었다. 한미선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그려준 약도가 있어요. 창고는 지금 백육동 뒤쪽 어디쯤이었을 거예요. 형사들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협조를 구했다. 관리소장은 당황했지만 경찰의 요청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 백육동 뒤편이요? 거기는 아파트 짓기 전에 땅을 2m 정도 성토했습니다. 그 아래에 뭐가 있을지는 성토라면 덮어버렸다는 거군요. 네. 공사 기록 확인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형사들은 백육동 뒤편으로 갔다. 지금은 주차장이 있는 평범한 공간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산책하는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한미선은 한 지점을 가리켰다. 오빠 말로는 저기쯤이었대요. 큰 소나무 옆이었다고. 지금은 소나무가 없네요. 벌목됐겠죠. 개발하면서 강 형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을 취했다. 지중 탐사가 필요했다. 만약 정말 그 아래 뭔가 묻혀 있다면 첨단 장비로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최소 23일은 걸릴 겁니다. 장비 반입하고 허가받고.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연우의 행방을 찾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 형사는 한미선에게 물었다. 당신 오빠가 그 아이에 대해 더한 얘기 없습니까? 어디로 갔을 것 같다든지. 오빠도 몰랐어요. 그 아이가 그냥 사라졌다고. 길을 가르쳐줬는데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혹시 그날 밤 누군가를 더 만났을 가능성은? 한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도 알 수 없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강 형사는 곧바로 1995년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최연우가 실종된 5월 13일부터 한 달간의 모든 목격담, 진술서, 수사 일지를 살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5월 15일, 실종 이틀 후,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신원 미상의 소녀가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 소녀는 병원 응급실 앞에 쓰러져 있었고 심한 충격과 탈수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깨어난 후 말을 하지 않았고 보호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그 소녀를 실종아동 명단과 대조했지만 최연우와 연결짓지 못했다. 왜냐하면 소녀의 외모가 크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 있었고 옷도 달랐다. 강 형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는 당시 병원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1995년 5월 15일 의정부의료원 응급실. 그리고 그곳에 보관된 오래된 의무 기록을 요청했다. 이틀 후 팩스로 자료가 도착했다.
흑백으로 복사된 오래된 문서들이었다. 그 중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당시 보호 중이던 신원 미상 소녀의 얼굴 사진이었다. 강 형사는 그 사진을 최연우의 실종 당시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머리 모양은 달랐지만 얼굴형, 눈매, 입술, 유사점이 많았다. 이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 형사가 달려왔다. 두 사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이거 같은 아이 아니에요? DNA 대조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최연우는 살아있었다는 건가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5월 15일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 그는 다시 의무기록을 넘겼다. 소녀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동보호시설로 이송됐다는 기록이 있었다. 1995년 5월 22일 의정부시 소재 푸른나무 아동센터로. 이 시설 지금도 있나요? 이 형사가 검색하기 시작했다. 있습니다. 아직 운영 중이에요. 지금은 푸른나무 복지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강 형사는 전화기를 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말 만약에 그 소녀가 최연우였다면 그녀는 지금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푸른나무 복지재단입니다. 저는 강북경찰서 강민수 형사입니다. 1995년에 그쪽으로 보호 조치됐던 아동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1995년이요? 오래됐네요. 어떤 아동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5월 22일경 입소했고 신원 미상이었습니다. 당시 9살 정도 여자아이였을 텐데요. 전화 너머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의 침묵 후 여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 있네요. 당시 기록이. 근데 이 아이 신원이 결국 밝혀지지 않아서 임시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이소희라고. 강 형사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따르면 2010년에 만 25세가 되면서 자립했다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 주소는 서울 강서구. 강 형사는 빠르게 메모했다. 그리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 주소로 지금도 연락이 가능한가요? 최근 기록은 2020년에 후원금 감사 인사 연락이 마지막이네요. 그때 전화번호가 남아있는데 지금도 쓰는지는. 그 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알려줬다. 강 형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 강 형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소희 씨십니까? 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카페. 오후 2시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강민수 형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 형사가, 그리고 맞은편에는 한미선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한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 깔끔한 인상.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형사들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강민수 형사님이시죠? 네. 이소희 씨 맞으십니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최연우일 수도 있다니. 강 형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다. 하나는 1995년 실종 당시 최연우의 사진. 다른 하나는 1995년 병원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소녀의 사진.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소희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게 저예요. 정말로? DNA 검사로 확인해야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저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1995년 이전의 일은 전혀. 머릿속이 텅 비어 있어요.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혹시 어렴풋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곰 인형이라든지
소희의 눈이 커졌다. 곰 인형. 곰 인형이요? 네. 갈색 곰 인형. 이런 거였습니다. 강 형사가 휴대폰으로 그 인형 사진을 보여줬다. 소희는 화면을 보자마자 손을 떨기 시작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꿈에서. 아니, 꿈이 아니라 기억인 것 같은데. 이 인형을 꼭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기억나는 게 더 있습니까? 장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소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무언가 떠올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두운 곳, 나무 냄새,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괜찮아, 집에 갈 수 있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무서운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듯한. 한미선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것은 오빠 진수의 마지막 말이었을 것이다. 그 후에는요? 어떻게 병원까지 가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순간 밝은 곳에서 깨어났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소희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어릴 땐 했죠. 매일매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도 없고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포기했어요. 그냥 이소희로 사는 게 제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오래되고 낡은 수첩이었다. 이거 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었어요. 강 형사가 수첩을 받아봤다. 첫 페이지에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연우의 일기장. 그 아래 작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집, 엄마, 아빠, 그리고 곰 인형. 이게 강 형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였다. 이소희는 바로 최연우였다. 제 진짜 이름이 최연우인가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아직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39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기쁨, 슬픔, 그리움, 두려움. 부모님이 저를 30년 동안 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강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최연우 부모님이 30년간 제출한 수많은 제보와 탐문 기록들이었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딸을 찾았던 흔적들. 소희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울었다. 자신을 찾아 헤맨 누군가의 절절한 마음이 종이 너머로 전해졌다. 저 만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물론입니다. 그 전에 DNA 검사로 공식 확인을 해야 하지만 이미 연락은 드린 상태입니다. 이 형사가 말했다. 최연우 씨 부모님께서 지금 이 카페 근처에 계십니다. 소희의 눈이 커졌다. 지금요? 여기에요? 네. 소희 씨가, 아니, 연우 씨가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30년 만에 재회, 기억도 없는 부모님. 하지만 자신을 30년간 찾아 헤맨 그 사랑.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 진짜 가족을. 강 형사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 중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카페 문이 열렸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들어왔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와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부부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소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희도 그들을 바라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뭔가 익숙한 느낌. 핏줄이 부르는 그 무엇. 연우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였다. 엄마. 그 목소리. 그 억양.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엄마.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를 내뱉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여자에게 달려갔다. 엄마. 두 사람이 포옹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강 형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형사와 한미선도 함께 이제 이 시간은 가족만의 시간이어야 했다. 카페 밖으로 나온 강 형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이 드러났고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천의 그 땅 아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2주 후 포천 백육동 뒤편 주차장. 아침 일찍부터 경찰 차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다.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가 넓은 구역을 둘러싸고 있었고 주민들은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중 탐사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다. 레이더 탐지기, 금속 탐지기, 그리고 소형 굴착기까지. 강민수 형사는 현장을 지휘하며 작업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이 지점 집중적으로 스캔해주세요. 한진수의 약도상으로는 이 부근일 겁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국과수 요원들이 장비를 조작했다. 땅속 2m 아래의 이미지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흙과 돌무더기만. 하지만 20분쯤 지나자 화면에 이상한 패턴이 나타났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요원이 소리쳤다. 강 형사가 달려왔다. 모니터를 보니 명확하게 인공적인 형태가 감지되고 있었다. 크고 긴 물체. 사람 크기 같은데요. 발굴 시작합시다. 굴착기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1m, 1.5m, 2m. 그리고 마침내 뭔가 단단한 것이 나타났다. 멈춰. 요원들이 손삽과 솔로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검은색 비닐이 드러났다. 여러 겹 감싸져 있었고 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이거 사람입니다. 요원의 말에 현장이 숨죽였다. 강 형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비닐을 걷어내자 흰 뼈들이 나타났다. 완전히 백골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옷가지, 조각들이 함께 있었다. 성인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신장 약 175cm, 연령은 사망 당시 40대 중반. 요원이 예비 소견을 보고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진수가 말한 그 남자가 맞는 것 같았다. 의복에서 뭔가 발견되는 게 있나요? 잠깐만요. 여기 지갑이. 요원이 조심스럽게 작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오래되어 부식되었지만 형태는 남아있었다. 지갑 안을 열어보니 플라스틱 카드 하나가 나왔다. 낡고 바랜 주민등록증이었다. 사진은 거의 지워졌지만 이름은 읽을 수 있었다. 김태식, 1957년생. 강 형사는 즉시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1995년 당시 사건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람, 1995년 당시 아동 성범죄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4월에 서울 노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가 도주했고 그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럼 이 사람이 최연우를 납치하려 했던 이 형사가 말을 잊지 못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1995년 5월 13일 최연우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 김태식에게 납치됐다. 김태식은 인적이 드문 포천의 창고까지 그녀를 데려갔다. 거기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 하지만 우연히 그곳에 창고 관리인 한진수가 있었다. 진수는 연우를 구하려 했고 격투 끝에 김태식이 사망했다. 진수는 겁에 질려 시체를 묻었고 연우는 충격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잃었다. 한진수 씨는 사실 연우를 구한 거였군요. 강 형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영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진실을 숨겼고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요원이 뭔가를 발견했다. 시신의 손목 부근에서 작은 금속 팔찌가 나왔다. 그리고 그 팔찌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연우. 그것은 최연우가 실종 당일 차고 있었던 팔찌였다.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김태식이 연우에게서 뺏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 확보됐습니다. 이 사람이 최연우 납치범 맞습니다. 강 형사는 휴대폰을 꺼냈다. 최연우. 아니, 이소희에게 전화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께도. 여보세요. 연우 씨. 저 강민수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포천 현장에서 발굴이 끝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연우의 긴장된 숨소리가 들렸다. 30년 전 당신을 납치했던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그럼 한진수 씨가 저를 구하려다가. 네. 그분은 당신을 구했습니다. 비록 그 이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당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연우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진실을 밝혀주셔서. 전화를 끊고 강 형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30년 전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들. 범죄, 구조,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숨겨진 진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한진수는 살인자가 아니라 구조자였다. 하지만 그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 김태식은 범죄자였고 그의 죄는 땅속에 묻혔다가 이제야 드러났다. 그리고 최연우는 30년 만에 자신의 정체와 가족을 되찾았다. 국과수 트럭이 시신을 싣고 떠났다. 굴착기가 다시 흙을 채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어떤 것들은 영원히 변해버렸다. 강 형사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였다. 3개월 후 서울 강동구의 한 작은 교회. 오후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예배당 앞쪽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진수의 영정 사진과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다. 한미선은 검은 상복을 입고 사진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인 듯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평온해 보였다. 교회 문이 열렸다. 최연우가 들어왔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였다. 세 사람은 조용히 미선에게 다가갔다. 오셨군요. 미선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한미선 씨. 연우가 조용히 불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오빠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록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그 비밀을 알고도 숨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분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날 밤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당신을 구하고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것을,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악몽을 꿨어요. 알아요. 형사님께 들었어요. 연우는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진수는 어딘가 슬픈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오빠분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이제 편히 쉬셔도 된다고. 연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다. 1번, 2번, 3번.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그날 밤 무서워하던 9살 소녀에게 용기를 주셔서. 미선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연우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한진수는 혼자서 그 무게를 견뎌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구조자였다는 것이었다. 한미선 씨. 연우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따님과 따님의 오빠님께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겁이 나셨을 거예요. 저희라도 그랬을 겁니다. 연우의 어머니가 미선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요.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영정 사진 속 한진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예배당을 나와 교회 마당에 섰을 때 연우가 미선에게 물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가 못다 한 일을 제가 하려고요. 무슨 일이요? 아동보호 관련 봉사활동이요. 오빠가 생전에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에요. 속죄의 의미로. 연우는 미소 지었다. 좋은 일이네요. 저도 돕고 싶어요. 제가 자랐던 그 보호시설에 후원도 하고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미선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제가 감히 우리 이제 친구예요. 아니,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연결한 건 슬픈 과거지만 그걸 딛고 함께 좋은 일 한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요? 두 여자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30년 전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빛 속에서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커뮤니티 센터, 희망의 인형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리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최연우와 한미선이 나란히 서 있었고 객석에는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300원에 팔린 낡은 곰 인형 하나. 그 인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곰 인형을 들어보였다. 세탁되고 수선된 인형은 이제 깨끗해 보였다. 이 인형 속에는 30년 전 한 소녀의 도움 요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저였고 그 메시지는 결국 저를 제 진짜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연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에 힘을요. 300원짜리 인형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으는 작은 관심과 사랑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고요. 미선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희망의 인형 프로젝트는 아동보호시설의 아이들에게 손수 만든 인형을 선물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인형을 주는 게 아니라 각 인형마다 만든 사람의 메시지와 응원을 담아서요. 그녀는 샘플 인형을 보여줬다. 작은 곰 인형에 리본이 달려있고 거기 카드가 매달려 있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는 소중한 아이야. 힘들 땐 이 인형을 꼭 안아줘. 누군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우리는 매달 100개의 인형을 만들어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대 피해 아동, 재난 피해 아동들에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우가 다시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30년 전 제가 인형 속에 남긴 건 도움 요청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는 건 희망입니다. 객석 한쪽에는 박지은이 앉아 있었다. 그날 300원의 인형을 샀던 바로 그 사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발대식이 끝나고 자원봉사자들이 인형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형형색색의 천과 솜, 실과 바늘.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을 다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연우는 작업장을 둘러보다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다. 하지만 몇 가지는 확실하게 남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었던 따뜻한 목소리. 괜찮아. 집에 갈 수 있어. 그리고 꼭 안았던 곰 인형의 부드러운 촉감. 연우 씨. 미선이 다가왔다. 손에 막 완성한 작은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다. 이거 첫 작품이에요. 어때요? 예뻐요. 받는 아이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오빠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미선 씨,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인형을 안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진실이 영원히 묻혀버렸겠죠. 그리고 저는 평생 제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을 거고, 부모님은 평생 저를 찾으셨겠죠. 연우는 미소 지었다. 결국 모든 건 연결되어 있나 봐요. 30년 전 오빠분이 그 인형을 간직한 것도, 미선 씨가 그걸 중고거래에 올린 것도, 박지은 씨가 300원을 주고 산 것도 모두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운명이었을까요? 어쩌면요. 아니면 누군가의 작은 용기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든 기적이거나. 그날 저녁, 연우는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르는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다. 연우야, 왔니? 네. 엄마, 오늘 프로젝트 발대식 잘 끝났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저녁 식사를 하며 연우는 문득 물었다. 엄마, 아빠, 30년 동안 저를 찾으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놓고 말했다. 힘들었지.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너는 우리 딸이니까. 어머니가 연우의 손을 잡았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심지어 웃을 때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어디선가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어.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기억도 못해서.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야. 그날 밤, 연우는 자신의 방 마이너스 3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그 방에서 잠들었다. 침대 옆에는 그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을 꼭 안으며 연우는 생각했다. 300원. 그 작은 금액으로 시작된 거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고, 죽은 자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300원짜리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작은 메시지들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연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한진수 아저씨,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셔서.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다. 30년의 어둠이 지나고 이제는 빛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300원짜리 작은 인형에서 시작되었다.